소니, 닌텐도, 도시바. 이 이름들 한때는 정말 세계 기술 시장을 지배했었죠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인터넷 시대를 이끄는 거인들, 구글, 아마존, 전부 미국 회사들이에요. 대체 일본의 그 막강했던 기술 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아니, 세계 3위 경제 대국. 한때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어째서 이 인터넷 플랫폼 경쟁에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? 기술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닐 텐데 말이죠.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와, 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90년대 일본 기술은 뭐랄까 그냥 미래 그 자체였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. 리더에서 추격자로, 또 미래에서 과거로. 이 놀라운 반전, 그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죠.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요,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린 정말 치명적인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이 네트워크 표준 전쟁입니다. 전 세계가 실용적이고 유연한 TCP/IP, 이걸로 인터넷의 길을 막 닫고 있을 때 일본은 OSI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요. 아니, 왜 그랬을까요? 어쩌면 완벽함에 대한 그 특유의 집착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OSI가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모델이었거든요. 하지만 세상은 완벽함보다 실용성을 택했죠. 결국 이 결정 하나가 일본의 인터넷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첫 단추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완벽한 용어가 있습니다. 바로 갈라파고스화라는 거죠. 외부 세계랑은 단절된 채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진화해버려서 결국에는 고립되고 마는 현상. 네, 일본의 그 OSI 선택은 이 갈라파고스화라는 비극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. 일본의 발목을 잡았던 건 실패가 아니었어요. 바로 그 압도적인 성공이었습니다. 아이폰 쇼크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요. 그런데 그보다 무려 10년 전인 1999년에 일본 NTT 도코모는 아이모드라는 정말 혁명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그때 이미 일본 사람들한테 휴대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었어요. 말 그대로 손안의 인터넷 기기,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다름없었던 거죠.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. 1999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.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은행 업무를 보고 기차표 예매하고 심지어 만원까지 받다니까요. 아이모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모바일 생태계였고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. 이 말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미 아이모드라는 훨씬 더 정교하고 편리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 사람들 눈에는요, 초창기 아이폰이 오히려 기능이 한참 부족한 장난감처럼 보였던 거예요. 바로 이 압도적인 성공이 새로운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든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. 일본의 기술 생태계를 가둔 건 어떤 외부의 장벽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 내부에 너무나도 안락하고 강력했던 요새,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. 하드웨어부터 니프티 서브 같은 PC 통신 서비스까지 일본의 모든 기술 생태계는 정말 철저하게 자국 시장의 독특한 입맛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었어요. 1억이 넘는 구매력도 강한 내수 시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우주나 마찬가지였죠. 모든 게 일본 안에서 너무나 잘 돌아가니까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 자체를 못 느꼈던 겁니다. 이 표가 핵심을 딱 찌르죠. 일본의 시스템은 뭐랄까, 잘 정돈된 회사 내부망, 인트라넷 같았어요.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었죠. 반면에 글로벌 웹은요, 혼돈 그 자체였잖아요. 이미 이렇게 잘 돌아가는 안락한 성체가 있는데 굳이 저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동기가 부족했던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. 이 길고 긴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이네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기술력이나 인재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. 오히려 일본의 그 뛰어난 기술력과 천재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그 안에 가둬버린 일련의 전략적 그리고 구조적인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. 정리해보자면 이 몰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잘못된 표준 선택이 낳은 고립. 둘째,
너무 이른 성공이 만들어낸 자만과 둔감함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강력한 내수 시장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동기 자체를 앗아간 것.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. 이걸 역량의 함정이라고도 하죠. 일본은 자신들이 가장 잘했던 바로 그것에 갇혀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일본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.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. 현재 압도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테크 거인들 중에 과연 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갈라파고스 섬을 만들고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